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진이입니다. 네, 저희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상권 고대와 중세편 읽고 있고요. 369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카데미아 학파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피로온의 회의. 이 회의가 뭐 회의하다 이 회의가 아니라 진짜 회의를 내가 어떤 거에 회의를 품고 있어. 너에 대해서 나는 심각한 회의가 든다. 이 회의입니다. 읽어볼게요. 피로온의 회의에 따르는 사람들. 피로온의 회의는 비판적인 사고의 한 가지의 다른 분파이다. 그러나 이런 사고 과정이 발전하는 동안에 여러 갈래의 길들이 얽히고 설켰다. 이 학파의 창설자는 앨리스의 피르혼이다. 우리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는 그의 제자 플리우스의 티몬이다. 후기의 회의주의자들에 속하는 자들로는 아이네시뎀과 섹스투스 엠피리쿠스 등을 손꼽을 수 있다. 다 처음 들어보죠? 되게 낯선 이름들입니다. 자, 소제목 A, 판단 중지, 에포케예요. 피르혼에 있어서는 회의가 아카데미아 학파에 있어서보다 약간 더 철저하다. 그는 우리들은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사물은 절대로 인식할 수가 없고 오직 나타나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나타나 있는 것들, 현상들은 주관적인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낳은 결과는 역시 판단 중지, 에포케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르혼에게 있어서도 회의는 긍정적인 뜻을 갖게 되는데 이런 회의는 윤리적인 회의로 된다. 그리고 이 윤리적인 회의는 그 자아를 환경의 요구로부터 해방시켜주며 따라서 나가 완전한 나로 되어 한결같이 나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게 문단은 엄청 짧아요. 짧은데 좀 할 거리들이 있다. 의문점도 있고요. 근데 앞에서부터 좀 보면 인용문이 이렇게 나오죠. 인용문은 그런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삶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이제 샤프가 있고 펜이 있다고 쳐도 이걸 우리가 감각으로 뭐 손으로 만지고 시각으로 보지만 그거는 주관적으로 보는 거지 이 실제 펜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감각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 우리 눈이 잘못 보고 있을 수도 있죠. 이 모든 것들 제대로 못 보고 있을 수도 있죠. 우리 감각 지각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온 결과는 판단 중지. 우리 감각 기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 중지가 생겨요. 이 책에 따르면.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예요. 370조에 그러나 피르혼에게 있어서도 회의는 긍정적인 뜻을 갖게 되는데 갑자기 왜 긍정적인 회의가 이 긍정적이라는 뜻이 뭔지 일단은 궁금하고 이런 회의는 윤리적인 회의로 된다. 윤리적인 회의는 또 뭔 뜻이지? 이것도 궁금해요. 그 뒤에 문장을 보면 이 윤리적인 회의는 나를 환경의 요구로부터 해방시켜준대요. 왜? 자, 이게 물음표가 엄청 생깁니다. 이 문장 자체가 윤리적인 회의가 나를 아까 환경의 요구는 그거 같아요. 이 펜을 내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윤리적인 회의를 하면 환경의 요구로부터 내가 해방된대요. 그럼 내가 완전한 내가 되어 한결같이 나일 수 있게 된다. 이런 문단인 건데 진희님은 이게 제대로 해석이 되시는지. 일단 그 피르혼의 회의라고 되어 있는 문단이 네. 정확히는 하나, 둘, 세 개로 끝나죠. 세 문단으로. 네. 그래서 맞아요. 저도 이 책만으로는 크게 이해를 할 수는 없었고요. 네. 그 이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페리파토스 학파랑 신플라톤주의도 크게 길지 않은.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저서들에 보면 이제 피르혼의 회의 또는 피론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요. 피론. 피르혼이
어 앨리스의 피르혼이라고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필론인지 아니면 휘론주의의 피론인지가 저는 좀 헷갈려서 계속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음, 혹시 아실까요? 모르죠. 피론. 네. 당연히 모르죠. 근데 영어, 왜냐하면 예. 우리가 아까지만 이제 앞 시간에 안티오코스와 필론의 대립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 회의주의 안에서 얘기했던 파악 불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판단 유보에 대한 부분을 필론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라리사의 필론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 앨리스의 피르혼이라는 사람은 휘론주의의 피론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아카데미 학파를 계속 이어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필론이라는 사람이 판단 유보와 파악 불가능성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 거부가 사실은 자신의 독단적인 의견이 아니라 위에 아카데미 선대 철학자들의 공유 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 안티오코스라는 사람이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얘기를 했었고 이제 키케로도 안티오코스의 천성에 대해서 이러저러 얘기를 하면서 지난 시간 끝났는데요. 사실은 이 필론의 반대에서 안티오코스가 스토아 학파로 전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의주의에 있었던 안티오코스가 스토아 학파로 가버리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안티오코스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 안에서 전개하고 있었던 그 회의주의 학파, 회의주의론자들, 그 론자들은 조금 더 급진적인 회의주의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피론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피르혼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시조로 하는 새로운 회의주의 철학을 만들게 되었고 그들이 이제 피르혼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맥락은 이러하고요. 네, 맥락, 예. 네. 그리고 다른 책에서 주로 얘기가 되어져서 중요하게 나오는 사람은 여기 우리 피르온의 회의 그리고 피르온의 회의에 따르는 사람들 나왔는데요. 피르온의 회의는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회의론자들 그리고 그 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중에서 주로 다른 저서에 많은 수 언급되는 사람들은 티몬이라는 사람이 많이 보였고요. 그 이후 후기 회의주의자들로 언급된 섹스투스, 엠피리쿠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섹스투스라는 사람의 견해가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강조 표시를 해놓고 읽어보시면 되겠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짧은 글에서 주관적인 것이다라고 단정해서 말하고 있는 맥락 그리고 이 회의가 윤리적인 회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윤리적인 회의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문장이 윤리적인 회의는 자아를 환경의 요구로부터 해방시켜주며 따라서 나 자신이 완전한 나로 되어 한결같이 나일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해방이 어떤 해방이며 윤리가 어떤 윤리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 헬레니즘 시대의 궁극적인 철학의 목표가 고통의 해방이라는 지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그들의 자신의 우리들의 논의가 사실은 이 헬레니즘 철학의 근본적인 목표 지점이랑도 맞닿아 있다라는 맥락의 주장을 한 것 같고요. 헬레니즘 철학의 주요 관심사가 이제 고통으로서의 해방 또는 마음의 평안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감각 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가고 감각이 이제 진리가 감각적인 것으로 나가되 감각 자체가 진리라던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었다라는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여기서의 해방 역시도 그 헬레니즘 철학 전체 근본 철학 목표 안에서의 해방 또는 그 안에서 이제 불가능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탐구해야 하는 이야기. 그래서 윤리적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도저히 이 한 문단 안에서 어떻게 확정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근거조차도 이제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라서 그 정도로 됩니다. 추측을 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네.
생략된 지점이 많아서 일단 다음 문단 넘어가 볼게요. 소제목은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음, 아타락시에라고 읽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판단 유보는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음이라는 이상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음이란 여기서도 에피쿠로스 학도들이나 스토아 학도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로 무관심은 아파티엔지 아파시엔지 모르겠어요. 아파티에? 하여튼 무관심이다. 우리들은 이런 개념들 속에서 정치적인 동요에 짓눌려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꿈꾸고 이미 정치가 가져다 줄 수 없는 구원을 철학에서 찾는 그런 헬레니즘기에 인간의 영혼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인간의 영혼이 떨리고 있대요. 되게 짧죠. 예. 여기서 새로 나온 건 판단 유보는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음과 연결돼 있다. 무관심인 거죠. 이게 다예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지니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무관심을 도대체 뭘로 번역을 했을까요? 어디서부터 아, 왔을까요? 그 아타락시에 뭐 이런 거는 진짜 우리 윤리 배우면서 예. 교과서에서 많은 수 봤던 것 같긴 한데 그 맥락으로 그냥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라고 정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필론주의를 좀 정리를 하면서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큰 맥락에서 이해를 하자면 아마도 우리 앞서서 해방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회의주의자가 그 이제 해방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마음의 평안 그리고 앞선 학파들 스토아 학파든 뭐든 간에 독단적인 어떤 믿음에서 시작한 그런 교조주의적인 면이 없잖아 있는데 그런 믿음에 대한 해방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믿음에 대해서 회의주의를 통해서 해방되기는 했겠지만 사실은 이 학파가 계속 유지되지 못한 이유는 아마 그 밖에 다른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연결짓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 그리고 회의주의자들 역시도 아마 어느 정도 자기 자신들의 어떤 논지에 대한 결핍, 뭐 계속 지식에 대한 갈망, 배고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통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의 무관심은 사실은 무엇일까? 뭐 마음의 평안을 위한 무관심인지 그 무관심 자체가 회의주의에 대한 다른 번역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거는 내가 마음이 움직인다는 건 내가 어떤 대상에게 마음이 이제 동한다, 뺏긴다. 이런 건데, 무관심이 어떻게 보면 무심이란 단어 자체가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무심한 건데, 음. 그게 진짜 절묘하게 판단 유보랑도 판단을 내가 한다는 건 거기에 마음이 간다는 건 뭐 관심이 있다. 내가 어떻게든 뭔가 그런 건데 무심한 거는 아예 그냥 말 그대로 마음이 없으니까 어떤 판단도 안 하게 되고 이게 절묘하게 이게 개념들이 좀 연결 이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저는. 무관심, 저도 무심? 그런 맥락에서 이해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일단 요 정도 하고요. 예. 페리파토스 학파. 네. 페리파 아까 이제 아카데미 학파는 플라톤이 만들었고 플라톤의 그런 사상 철학을 이어받은 그 제자들의 학파였고 그런 공동체죠. 공부 공동체 집단이었고 페리파토스 학파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둔 그런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백과사전적인 철학이란 소제목도 붙어요. 요거를 한번 그 지니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페리파토스 학파 백과사전적인 철학이라고 되어 있고 페리파토스 학파는 만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범을 충실히 본받아 처음부터 백과사전적인 세분화된 연구를 했다. 또 이 학파는 뒤에 와서는 경험과학을 연구하는 데 힘썼고 이렇게 함으로써 세계관의 철학을 첫 번째 임무로 삼는 여러 학파들과도 분명히 구별지어졌다. 여기서 이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여러 세기에 걸친 이 학파의 역사에서 두드러졌던 사람은 다음과 같다. 기원전 287년부터 269년까지 이 학파를 지도했던 대자연학자 람프사코스의 스트라톤이라는 사람이고요. 스트라톤의 제자이며 고대의 코페르니쿠스가 한 일을 앞질러 했던 위대한 천문학자 사모스의 아리스타르키스 맞나요? 아리스타르키스. 네. 기원전 155년에 스토아 학파와 아카데미아 학파에서의 대표자들과 더불어 로마에서 아테나의 철학을 대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당시 세계의 여러 철학파들의 엄밀한 생명력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 크리탈라오스네요. 되게 순식이 긴 사람이네요. 그리고 페리파토스 학파 말기에 속하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을 모아 우리들에게 전해준 로도스의 안드로니코스. 이렇게 있네요. 오직 아리스토텔레스를 주해하기만 한 아프로디시아스란 지역의 알렉산드로스. 겠죠? 그리고 의사 갈레누스, 천문학자 크라우디우스. 천문학자 크라우디우스 프톨레마이오스네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톨레마이오스겠죠. 네, 맞아요. 네네. 지리와 관련된. 저는 솔직히 이 부분 보면서 이게 좀 솔직히 프톨레마이오스도 그냥 얼핏 들어보긴 했지만 다들 유명하지도 않고 이 학파는 그냥 별 볼 일 없네. 솔직히 양도 되게 적고 여기 실제 이제 부여된 이 쪽수도 너무 적고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371쪽의 첫째 문장을 보면 다른 학파들은 세계관의 철학을 첫 번째 임무로 삼았어요. 세계관의 철학이라는 건 형이상학을 말하겠죠. 우리가 흔히 철학하면 떠오르는 그런 본질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면 근데 이 페리파토스 학파는 시대를 앞서갔다고도 볼 수 있는 게 현대에서 문과학문들이 하고 있는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백과사전적인 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경험과학을 연구했다. 오늘날의 천문학자, 지리학자, 온갖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 학파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에서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를 위시한 그 아래에 이제 제자들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경험과학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분과학문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 학파의 공헌이 엄청난 거죠. 여기선 분량을 비록 적게 다루지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갑자기. 경험과학 아마 중요하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 확률이 가장 높고요. 네. 네. 다른 철학사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아직 잘 모르겠고 이에 대해서 그냥 과도기로 쭉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큰 학파로 넘어가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자연주의적인 아리스토텔레스 해석이란 소제목이고요.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철학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스트라톤이 이끄는 페리파토스 학파 내에서 생긴 자연주의이다. 이 자연학자는 초월적인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남들을 움직이는 자, 부동의 동자를 거부하고 세계를 여러 가지 힘들의 총화라고만 이해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는 또 목적론과 실체적인 형성의 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데모크리토스가 이해하고 있었던 바와 비슷하게 시간과 공간이라는 감성적인 현실 안에 있는 물질적인 인과관계만 알고 있었다. 스트라톤은 죽지 않는 영혼 같은 것도 부정했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에 대한 끈질긴 반론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니고 있던 플라톤적인 요소들을 떨쳐버리고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그가 올바른 아리스토텔레스란 말인가? 이건 저자의 질문입니다. 알렉산드로스도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알렉산드로스에게 있어서는 이미 본성적으로 이런 것은 형상이 아니라 그 어떤 경험론자만 받아들일 수 있을 그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이다. 우리들이 사고를 할 때 꼭 필요한 것인
신적인 노스는 개인적인 정신이 아니라 유일하고 인류 전체에게 통용되는 보편적인 정신이다. 그리고 영혼은 육체와 더불어 생겨났다가 육체와 더불어 사라진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그가 올바른 아리스토텔레스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 문단을 어떻게 읽었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봤어요.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죠. 제자들의 두 명의 제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반박한 내용이에요. 그냥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힐슈베르거는 두 번이나 같은 문장을 반복하면서 이러한 그가 올바른 아리스토텔레스란 말인가 이걸 두 번이나 반복을 해요. 일부러. 근데 이게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거는 뭐 1950년대, 60년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제자가 스승을 이게 서양 철학의 역사 자체가 이제 부모를 살해한 역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승을 살해한 역사. 그러니까 스승이 계속 반박하고 반대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계속 반대하고. 근데 그게 그럴 때 그 내가 반박하는 그 스승의 모습이 진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내가 해석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을 뿐이죠. 여기 이름을 들면 알렉산드로스가 해석한 알렉산드로스는 반박할 수 있겠죠. 물론 그게 진짜 아리스토텔레스인지 아닌지는 뭐 그런 거를 이제 역사학자나 아니면 문헌학자들이 밝혀낼 몫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올바른 아리스토텔레스란 말인가 이런 식으로 질문했을까 여기 좀 의아하더라고요. 좀 오래된 질문 아닌가. 지니님은 요 문단 어떻게 보셨는데? 네. 저는 여기 앞서서는 그래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네. 페리파토스 학파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부족하게 느껴졌고 아, 음 사실 이 부분만 보고는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네, 넘어갈 맞아요.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 네. 네. 감히 제가 뭐라고 이 네. 안에 비약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 알 수가 없어서 음. 네 좀 궁금하기도 하면서 좀 기분이 많이 나빴던 아, 네. '본인이 안다고 해서 이렇게 넘어간 건가.' 맞아요. 그런 거죠. 뭐 중요도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떨어지니까 대충 이렇게 달았던 것 같기도 해요. 해시베르거가. 음. 그럼 마지막 인제 그 소 제목 페리파토스 스토아 중세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 인제 한 문단 읽어 주시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천천히 읽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리파토스 스토아 중세. 이 세 단어도 사실은 정리니까 이러하구나 하지 네. 감히 한 문단에 모두 쓸 수 없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좀 그렇구나 하는데 알렉산드로스는 중세기에도 잘 알려져 있었으며 중세기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실제론적 경험론적으로 해석하게 된 한 가지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네.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렇게 해석하게 된 또 다른 한 가지의 원인은 스토아의 인식론적인 자연주의 영향을 받았으며 많이 읽혀졌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위서 우주론이다. 이 책의 저자는 페리파토스 학파에 속하는 사람이 틀림없으며 이 근거도 없죠. 음. 틀림없는데 뭐가 어떻게 봤을 때 그 틀림없는지. 이 저자가 포세이도니오스를 인제 포세이돈인가요? 추종하고 있는 것을 보면 포세이도니오스 이후에 쓰여졌다는 것도 틀림없다. 일반적으로 중세기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많은 것들은 스토아 철학이었고 특히 경험과 실제의 개념에 관계된 것들은 더욱더 그렇다.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은 페리파토스 학파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해석이 신플라톤 학파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준다. 아마 이 문장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과도기 뭐 영향의 정도가 될 텐데요. 요 정도 저는 밑줄을 쳐 놨고. 그런데 이 신플라톤 학파에게 받아들여진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다른 아리스토텔레스다. 헬레니즘 시기에 아리스토텔레스를 해석했던 사람들이 중세기에 미친 영향을 그 근원에 따라 밝혀내는 일은 꼭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다만 그 이름이 알려진 저자들이나 인용문들에게로만 거슬러 올라갈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시대의 전체적인 교양이 내뿜는 빛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는 힐시베르거의 의견이고요. 헬레니즘기의 여러 철학파들의 정신적인 재산은 이 시대의 교양에 속해 이어져 내려받아졌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것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용하려 들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베를린의 학사원이 가능한 여기 이제
명확한 자료까지 주네요. 이거 읽고 와라 이거죠.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해서의 풍부한 보물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주해서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아직 그 값어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 네. 그러면 독일어를 해야겠네요. 베를린의 학사원이 가능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페리파토스라는 이름 정도, 그리고 페리파토스 학파의 인물들이라고 나왔던 스트라톤이라든지 뒤에 나오는 프톨레마이오스까지 우리가 전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요런 내용이 있었구나라고 알고 지나가면 나중에 다른 저서들의 언급이라거나 아니면 논문들에서 발견해냈을 때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차후에 그랬구나라고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문단에서는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위서 뭐 우주론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뭐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뭐 어쨌든 또 다른 아리스토텔레스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헬슈베르크는 여러 영향을 받았다, 역사적으로 흐르면서. 그래서 변질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고. 근데 뭐 당연한 거죠. 뭐 아리스토텔레스만 그럴까요? 플라톤도 그렇고 다 그런 역사 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주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신플라톤주의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